밤은 서울의 화려한 도시에 내려앉아 고층 빌딩 위에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이는 망토를 덮었다. 아우라타워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의 파노라마 유리창에서 강지훈은 자신이 쥐고 있는 제국의 부와 권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넌 불빛이 그의 조각처럼 완벽하고 각진 얼굴에 빛과 그림자를 교차시켰지만 그의 호박색 눈동자 속 깊은 공허함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는 방금 치밀하게 준비된 선자리에서 돌아왔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한정판 핸드백과 모나코에서의 호화로운 휴가에 대해서만 떠들었고 그녀의 눈은 그를 마치 거대한 수표처럼 노골적인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피로와 혐오감이 조수처럼 밀려왔다. 권력, 돈, 지위. 그것들은 그를 현실 세계, 즉 진실한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와 분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이제 그것을 부숴야 할 때였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조용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을 때 지훈은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고독하고 위압적이었다. 회장님, 다음 주 최유라 영예와의 저녁 식사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최강그룹의 최민혁 부회장이 직접 주선한 자리입니다. 최유라. 그 이름만으로도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서울 사교계의 여왕 아름다움과 교활함으로 유명한 여자. 그녀는 자신이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이 될 운명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이라는 불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취소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 실장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수년 동안 지훈을 보좌해왔고 회장님의 이런 공허한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부모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리실 때가 되었다고. 안정된 가정.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내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와 꾸리는 가정이 안정된 가정인가? 내 이름 뒤에 숨은 권력을 탐하는 여자와 나누는 감정이 진실된 감정인가? 김 실장, 나는 그런 위선에 질렸다. 그는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봐 쪽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 안에서 흔들리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조건 없는 인간적인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진짜를 원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곁에 있어줄 사람. 김 실장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회장님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정상에 오를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고 주변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지는 법이었다.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쩌면 미쳤다고 할 법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할아버지 아우라그룹의 창업주는 종종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곤 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은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지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전에 없던 결심의 빛이 떠올랐다. 김 실장 계획이 있다. 며칠 후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강지훈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낡은 현대 소나타를 운전하는 박현우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그의 옷은 수수한 중고 청바지와 빛바랜 티셔츠였고 머리는 일부러 손질하지 않은 듯 부스스했다. 며칠간의 수면 부족과 고된 운전으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예리했던 눈빛은 세상사에 지친 듯 흐릿해져 있었다. 이 완벽한 변신을 위해 그는 며칠 밤낮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했다. 심지어 손에는 일부러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보이도록 거친 작업을 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 계획을 듣고 처음에는 기겁을 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다. 박현우라는 이름의 가난한 운전기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계산된 친절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박현우의 삶이 시작되었다. 밤늦게까지 취객들을 상대하고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요금을 깎으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목격했다. 노골적인 경멸무시,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까지. 며칠이 지나자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회장으로서 내리는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피로였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밤이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텅 빈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허기와 추위에 지쳐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길모퉁이에서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 작은 포장마차가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와 어묵의 냄새가 그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포장마차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앳돼 보이는 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밤늦은 시간이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손님에게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미소에는 사교계 여성들의 인공적인 미소와는 다른 따뜻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낮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이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지훈은 아니 박현우는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따뜻한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 건넸다. 그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 할 때 그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아, 이런.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계속 뒤졌다. 지갑을 채두고 내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가서 가져올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반응은 대부분 짜증이나 의심의 눈초리였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허름한 옷차림과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날도 추운데 일단 드세요. 몸부터 녹이셔야죠.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돈을 다음에 지나가실 때 주시면 돼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맑게 웃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의심이나 계산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신뢰와 배려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릇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포장마차 옆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매콤달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이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였다. 그가 음식을 먹는 동안 서연은 묵묵히 주변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훈에게는 더 큰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내일 꼭 다시 와서 돈을 갚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서연은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훈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바로 차를 몰지 않고 백미러를 통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지난 며칠간 그가 느꼈던 인간에 대한 환멸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돈도 지위도 아닌 그저 지쳐 보이는 한 남자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진짜 신부감을 찾는 것을 넘어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삶에 들어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처음으로 대리운전기사 박현우로서의 삶에 목적을 찾았다. 그 목적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찾은 것 같다.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벌써요. 그래. 내일부터 박현우는 이 근처에서만 일한다. 그리고 이소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줘.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포장마차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작은 손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가녀린 뒷모습에서 그는 그 어떤 재벌가 영예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날 이후 박현우는 이서연의 포장마차에 매일같이 들르는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지갑을 잃어버린 척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친 후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으로 지친 몸을 달래는 것이 그의 소소한 낙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음식을 먹고 가던 그는 서연의 따뜻한 경계심 없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서연은 그에게 어묵꼬치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당신만큼 하겠어요. 매일 밤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훈은 아니, 현우는 무심한 척 대답하며 국물을 들이켰다. 그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차가운 물에 그릇을 씻고 뜨거운 재료를 만지는 그녀의 손은 곱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떤 보석으로 치장한 손보다도 그 손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대화는 소박했다. 오늘의 날씨, 유난히 진상이었던 손님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서연이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남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소녀 가장인 그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된 삶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언젠가는 작은 자신만의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가게라, 어떤 가게를 열고 싶은데요? 지훈이 물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냥 지금 이 포장마차보다 조금 더 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소박한 꿈을 들으며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가 하룻밤 술값으로 써버리는 돈이면 그녀의 꿈을 10번도 더 이루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박현우로서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진심을 더 깊이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때때로 그녀가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거운 짐을 옮겨주거나 고장난 가스 버너를 간단히 손봐주기도 했다. 그의 손재주는 의외로 좋았고 서연은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아저씨는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매업고 살려면 뭐든 해야죠.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에게 현우는 더 이상 그냥 손님이 아니었다. 고된 하루 끝에 만나는 말 없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지훈에게 서연은 삭막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의 세계에 내려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이 가난한 운전기사로서의 삶이 아우라그룹 회장으로서의 삶보다 더 인간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곤 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세계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밤에는 박현우로 살았지만 낮은 여전히 아우라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최강그룹의 부회장 최민혁은 업계에서 상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 즉 아우라그룹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최근 들어 그는 아우라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내가거나 해외 언론에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아우라그룹의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흘리는 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김 실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들은 지훈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위해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만나고 있었다. 안전가옥은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박현우의 낡은 점퍼를 벗고 김 실장이 가져온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그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지친 운전기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예리한 기업의 지배자가 나타났다. 초해민혁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어. 지훈은 태블릿에 떠있는 데이터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밤의 포장마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가득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공격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최강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밤일까지 하시면서 무리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회장님의 안위가. 걱정 마, 김 실장.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야.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낮에는 가면을 쓴 늑대들과 싸우고 밤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지. 어느 쪽이 더 힘든 싸움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 저녁 두세 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충돌했다. 서연의 포장마차가 있는 곳은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근처에 새로 생긴 고급 백화점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한 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근처에서 명품 브랜드의 VIP 파티가 열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고 현우는 평소처럼 한쪽 구석에서 어묵을 먹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최유라였다. 그녀는 최민혁의 여동생이자 강지훈과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서울 사교계의 중심인물이었다. 아, 정말 이런 지저분한 곳에 차를 세우게 하다니 기사 빨리 주차할 곳이나 찾아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길거리 음식을 파는 서연의 포장마차가 들어왔다. 그녀는 코를 막고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데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있나 위생관념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오만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맞서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강지훈은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빛을 향해 더러운 오물이 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박현우였다. 그가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최유라는 잠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다. 그녀의 비싼 스틸레토 힐이 낡은 보도블록 틈에 낀 것이었다. 그녀가 넘어지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서연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괜찮으세요? 최유라는 놀라서 소리치며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것처럼. 어딜 만져 내까짓게.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이 손 안 치워. 서연은 놀라 손을 거두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상처가 스쳤다. 죄송합니다. 넘어지실 것 같아서. 변명하지 마. 내 불결한 손 때문에 내 드레스가 더러워졌잖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네가 평생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아도 못 살 옷이야. 최유라의 악담은 도를 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최유라는 갑자기 나타난 남루한 차림의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저 여자랑 한패야. 어디서 운전기사 나부랭이가 끼어들어. 도와준 사람에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모욕하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온 자의 권위였다. 최유라는 순간적으로 그의 기세에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경우,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이 경우를 따져 웃기지도 않네. 비켜 더러우니까. 그녀가 현우를 밀치려는 순간 현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목이 닿기 직전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교묘하게 피했다. 아가씨,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의나 존중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그때 최유라의 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달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들이, 이 천한 것들이 날 모욕하고 있잖아. 당장 끌어내.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찰나 지우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다. 갑시다. 하지만 아저씨. 서연은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포장마차 뒤편으로 몸을 피했다. 최유라는 분이 안 풀린 듯 소리를 질렀지만 곧 파티에 늦을 것을 걱정했는지 혀를 차며 채 올라타 사라졌다. 소란이 끝난 후 서연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괜히 아저씨까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까 최유라가 뿌리쳤던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서연은 그의 다정한 행동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평소에는 피곤하고 흐릿해 보였던 그의 눈이 그 순간만큼은 깊고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분노를 사겼다. 최유라, 그리고 그녀의 오빠 최민혁. 그들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약한 자를 짓밟고 세상을 오직 돈과 권력으로만 재단하는 자들. 오늘 그는 자신의 두 세계가 얼마나 잔인하게 다른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만 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세계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박현우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다. 그의 마음에 싹튼 서연에 대한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감을 넘어 지켜주고 싶은 강렬한 보호 본능과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를 상상도 못할 대담한 결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최유라와의 충돌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안전가옥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그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아우라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최강그룹의 동향에 대한 기밀 보고서가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경멸에 찬 최유라의 얼굴과 그 앞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서연의 상처받은 눈빛만이 가득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시작한 이 게임은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신부를 찾기 위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서연이라는 한 연약하지만 강인한 여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최유라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서연은 그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짓밟고 지나가도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박현우라는 가난한 운전기사의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법적인 권리도 사회적인 힘도 없었다. 그가 그녀의 곁에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결혼.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 자신도 그 대담함에 놀랐다. 자신을 가난한 운전기사로 알고 있는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그의 삶은 철저한 계산과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 이 결정은 그 어떤 데이터나 분석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지를 하나 준비해주게. 화려하지 않은 걸로.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은반지로.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은 침묵했다. 그는 회장님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상대방은 아직 회장님의 정체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큰 위험입니다. 알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가 내 재산이 아니라 박현우라는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내가 그녀를 내 세상의 포식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야.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며칠 후 지우는 서연에게 하루만 포장마차 일을 쉬어달라고 부탁했다. 하루 쉬라고요? 왜요? 서연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녀에게 하루 장사를 쉬는 것은 큰 타격이었다. 그냥 바람이라도 쐬러 갑시다. 매일 일만 하니까 서연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현우는 낡은 소나타를 몰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변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쌌다며 김밥 도시락을 내밀었다. 사실은 김 실장이 서울 최고의 김밥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해 온 것이었지만 서연은 알 턱이 없었다. 그들은 강가의 벤치에 앉아 함께 김밥을 먹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은 따뜻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에 아이처럼 행복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아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싶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내 아저씨.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라움으로 살짝 떨렸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낡은 차 한 대와 월세방 하나가 전부죠. 빚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연 씨에게 화려한 미래나 편안한 삶을 약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연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숨을 죽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서 당신을 웃게 해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할 겁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김 실장이 준비한 어떤 장식도 없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청혼. 그녀의 고된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것도 자신이 마음을 주기 시작한 이 가난하지만 따뜻한 남자로부터. 그녀는 기쁨보다 혼란이 앞섰다. 아저씨,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저는 아픈 어머니도 계시고 돌봐야 할 동생도 있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짐만 될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가족이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기꺼이 그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재산이나 배경을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모습뿐이었다. 궂은 날씨에도 매일같이 찾아와주던 꾸준함, 다른 손님에게 무시당할 때 말없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던 든든함, 그리고 최유라 같은 오만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용기. 그녀는 박현우라는 사람의 진심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 좋아요. 지우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을 때보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희열과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며칠 후에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다. 서연은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입었고 현우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그들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했다. 증인은 서연과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2명이 서주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 부부네요. 구청을 나오며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가슴은 이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결혼 축하연은 서연의 포장마차에서 열렸다. 그들은 둘이 마주 앉아 떡볶이와 어묵을 먹었다. 샴페인 대신 따뜻한 어묵 국물로 축배를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연을 그녀의 작은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아직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잘 자요, 여보. 지훈이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 자신도 신기했다. 아저씨도요. 아니, 당신도요.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그녀가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서연의 것과 똑같은 은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금속고리가 이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묶어놓았다. 그는 이제 이서연의 남편 박현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아우라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이 결혼 생활이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젠가 서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선택했고 이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채 올라타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아내 이서연을 지켜낼 것이다. 그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은 이제 막 결혼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따뜻하고 달콤한 현실은 곧 차갑고 혹독한 시련과 마주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의사가 제시한 수술비는 서연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 즉 지우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여보. 내가 있잖아. 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마음 역시 타들어가고 있었다. 박현우로서 그는 무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몇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다.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남편일 뿐이었다.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난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 병원 전체를 사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서연과의 관계는 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이 잔인한 연극을 계속해야만 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담보도 신용도 없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보았지만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외면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전 재산인 포장마차를 내놓으려고 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걸 팔면 수술비의 일부라도.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당신의 꿈이잖아. 절대 안 돼.
그날 밤 지우는 병원 밖 자신의 낡은 소나타 안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의 비밀 지휘 본부였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김 실장과 통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우라 재단의 긴급 의료 지원 기금을 즉시 신설해. 조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외부에서 볼 때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로 이서연 씨의 어머니 박선자 여사를 선정하는 거야.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여야 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너무 공교로운 타이밍이 아닐까요? 사모님께서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지우는 피곤한 눈을 감았다. 나는 내 아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내 어머니가 될 뿐이 돈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그의 이중 생활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낮에는 병원에서 초조하게 아내를 위로하는 가난한 남편이었다가 밤이 되면 차 안에서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기업 전쟁을 지휘하는 냉혹한 총수로 돌변했다. 최민혁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과 증권가에 아우라 그룹의 신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초해민혁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영권 방어가 위험합니다. 임원들이 비상회의에서 소리쳤다. 지훈은 병원 휴게실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화상회의에 참석하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TV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이 기묘한 부조화 속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 포이즌 필을 발동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최강 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추적해. 그놈은 분명 깨끗하지 않아.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그게 우리의 역공카드가 될 거다. 그는 서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지시 하나하나에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동시에 수만 명 직원의 생계가 달린 자신의 제국도 지켜내야 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의 존재가 그에게 싸워야 할 이유를 주었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틀 후 서연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우라 재단의 사회복지사라며 한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재단에서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찾던 중 서연 어머니의 사연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내민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정말인가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서연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돕는 것이 저희 재단의 설립 취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사실 김 실장이 직접 고른 아우라 그룹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법무팀 직원이었다. 서연은 현우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여보, 들었어요. 기적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요. 지우는 그녀를 꽉 안아주며 함께 기뻐했다. 그래,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감동한 거야.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그의 심장은 의심이 싹틀까봐 조마조마했다. 서연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의문이 스쳤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지만 그 의문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안도감에 곧바로 묻혀버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후로 마치 행운이 따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내내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개인적인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넘긴 바로 그날 밤 지훈에게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그의 차 안에서 그는 김 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최민혁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유럽의 핵심 부품업체 노바테크를 하룻밤 사이에 인수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차세대 배터리 프로젝트에 공급될 핵심 부품 라인이 통째로 적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치명타였다.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다. 지훈은 이를 갈았다. 최민혁은 항상 그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공격해왔다. 내부 정보가 샌 것이 틀림없어. 이사회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지. 그는 서연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병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병실 안에는 서연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저 평화로운 불빛. 그는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최민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막 꾸린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서연의 삶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고 남편 현우와의 소박한 신혼생활은 하루하루 깊이를 더해갔다. 그녀는 남편이 비록 가난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이는 치열한 사투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라는 것을. 한편 최유라의 세상은 분노와 조바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강지우는 여전히 그녀의 연락을 피했고 오빠인 최민혁의 사업적 압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감히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남자는 없었다. 오기가 생긴 그녀는 그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녀는 지난번 포장마차 앞에서 자신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그 남루한 운전기사를 떠올렸다. 그저 하찮은 벌레 같은 인간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에 서려있던 기묘한 위압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심심풀이 삼아 그리고 약간의 복수심으로 비서를 시켜 그 남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 거지 같은 운전기사 이름이 박현우라고 했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놈인지 알아봐. 운전 일이라도 못하게 만들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버릴 테니.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녀를 실망시켰다. 박현우라는 남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고아 출신의 빚이 좀 있고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말 그대로 사회 밑바닥 인생이었다. 유일하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얼마 전 그 포장마차 여자 이서연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뭐 결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최유라는 비웃으며 보고서를 던져버리려다 문득 한 가지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지훈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운전기사가 이서연이라는 여자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 겹쳤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전문 흥신소를 고용해 박현우의 24시간을 밀착 감시하도록 했다. 며칠간의 감시에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박현우가 자신의 낡은 소나타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사진이었다. 상대는 바로 강지훈의 그림자이자 오른팔 아우라 그룹의 김기철 실장이었다. 사진 속에서 김 실장은 박현우에게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가난한 운전기사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비서실장.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 최유라는 사진을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갑자기 모든 선자리를 거부한 이유, 그 운전기사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기묘한 위압감,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만남. 설마, 아니 그 설마가 맞았다. 강지훈, 네가 박현우였어. 그녀는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희열에 휩싸였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목에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재벌 총수가 가난한 운전기사 행세를 하며 길거리 여자와 놀아나다 못해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강지훈은 경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카드를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단순히 폭로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녀는 더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를 원했다. 강지훈이 제발로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저 천한 계집애를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오빠 최민혁을 찾아갔다. 최민혁은 최근 강지훈의 거센 방역에 부딪혀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오빠, 내가 강지훈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찾아냈어. 최유라는 오빠에게 자신의 발견을 털어놓았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사진을 본 후 그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남매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강지훈은 최민혁과의 기업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팀이 마침내 최강그룹의 역외 탈세와 주가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일부를 확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민혁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불리해지자 아우라 최강 기술 시너지 컨퍼런스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양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우라 그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거부할 경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지훈은 이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혀 그의 의도를 분쇄해야만 했다. 바로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서연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대 요식업체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희망 레시피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가 희망 삼아 제출했던 떡볶이 레시피가 예선을 통과한 것이었다. 본선은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우승 상금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자신의 가게를 열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였다. 서연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소식을 현우에게 알렸다. 여보, 나 대회 본선에 나간대요. 우리가 이제 빚 갚고 우리 집도 장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기쁨 대신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 대회가 열리는 호텔, 그 날짜, 그 시간. 그것은 바로 최민혁이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유라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서연을 끌어들이기 위해 파놓은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대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 지우는 초조하게 물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왜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당신도 기쁘지 않아요? 아니, 기뻐. 하지만 그런 곳은 위험해. 당신처럼 순진한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곳이야.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어설픈 변명을 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지만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난 강해요. 당신을 만나고 더 강해졌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 꿈을 꺾는 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올 것이 왔다고.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고. 그는 김 실장에게 비상지시를 내렸다. 컨퍼런스 당일 호텔의 모든 보안 인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최유라와 최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이서연 씨의 신변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림자 경호를 붙여. 그리고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적들이 전쟁터를 만들었다면 기꺼이 그 전쟁의 주인이 되어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미끼로 쓴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작정이었다. 컨퍼런스 당일 아침,
서연은 가장 아끼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요리 도구를 챙겼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긴장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현우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나 잘하고 올게요.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같은 시간 아우라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수억 원짜리 시계를 찼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가난한 운전기사 박현우가 아니었다. 거대 제국을 이끄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지배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아내 서연이 끼워준 소박한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그의 두 세계는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돌의 끝에서 그는 아내를 잃거나 혹은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만 할 것이다. 굴발하지. 그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서연은 꿈을 향해, 지훈은 전쟁을 향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을 통해 같은 운명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VVIP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축소판과 같았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야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탐욕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최민혁은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유려한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는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강지훈의 부재는 그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사람들은 강지훈이 최민혁의 기세에 눌려 도망쳤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호텔의 다른 쪽 작은 연회장에서 열린 희망 레시피 경연대회에서 이서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어딘가 어설프고 열의가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기회였다. 매콤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고 그녀의 정성이 담긴 떡볶이는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다. 잠시 후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요리를 맛보더니 과장된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그 상품은 바로 옆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직접 선보일 기회라는 것이었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귀한 분들 앞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등을 떠밀며 어서 가보라고 재촉했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말에 그녀는 얼떨결에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들고 대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앞치마는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한편 대연회장의 무대에서 최민혁의 연설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두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위대한 결합이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역사적인 제안에 대해 강지훈 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아마도 두려우신 모양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연문이 열리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한 곳을 비추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무대 위로 떠밀려 올라온 것은 떡볶이 접시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서연이었다. 최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옆에 있던 최유라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최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업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도착했네요.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여기 이분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서연에게 집중적으로 터졌다. 서연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최유라는 서연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그녀의 입에 바싹 갖다 댔다. 말씀 좀 해보시죠. 아우라 그룹의 강지훈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는 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 당신의 남편이라는 가난한 운전기사와 비밀리에 만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답니다. 혹시 강 회장님이 당신의 비밀 후원자라도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가요? 강지훈 아우라그룹.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다. 자신의 착하고 성실한 남편 박현우와 저 이름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의 눈초리는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후원 관계가 아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연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알던 초라한 운전기사 박현우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세상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거대 제국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최민혁과 최유라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강지훈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 이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떡볶이 접시를 부드럽게 받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수억 원짜리 자켓을 벗어 그녀의 낡은 원피스와 앞치마 위를 감싸주었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분명 자신의 남편 현우의 얼굴이었지만 분위기와 눈빛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최씨 남매와 청중들을 마주했다. 그는 최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최유라 씨가 나와 이 여성의 관계에 대해 물었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 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명확하게 말해주지. 그는 한 팔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이 사람은 이서연, 나의 아내이자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안주인이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이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소음으로 폭발했다. 아내 재벌 총수가 길거리 노점상과 결혼했다고 최민혁이 정신을 차리고 방역하려던 순간 지우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최민혁 부회장, 당신의 합병 제안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다. 지훈이 손짓하자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컨퍼런스 로고가 사라지고 빼곡한 글씨와 숫자로 가득 찬 문서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최강그룹의 역외 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도 주가 조작을 지시한 이메일들이었다. 최민혁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합병 제안 대신 나는 당신에게 다른 제안을 하지.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이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어떤가?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의 문들이 다시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최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등지고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질문과 배신감, 그리고 희미한 이해의 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한 남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하고 무서운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우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집에 가자 여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체포되는 적들의 비명과 무너져 내리는 야망의 폐허를 지나 그녀를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하나의 거대한 폭풍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차 안에서는 방금 전 그들을 삼킬 듯이 터져 나오던 카메라 셔터 소리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서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남편의 값비싼 자켓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은반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박현우가 아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흘깃 그를 쳐다보았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의 소매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 그리고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그의 냉정한 옆모습.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통째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차가 아우라 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김 실장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지우는 먼저 내려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 그 작은 거절의 몸짓에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연의 눈앞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보였다. 이곳이,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자신의 남편의 집이었다. 앉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섰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등 뒤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진짜를 찾고 싶었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봐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가면을 썼어.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가면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지. 지갑이 없던 나에게 따뜻한 떡볶이를 내밀어주던 당신. 오만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선의를 잃지 않던 당신. 아픈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던 당신. 나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사랑하게 된 거야. 박현우로서. 그래서 결혼까지 거짓말로 한 건가요? 서연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그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했던 박현우 씨였어요. 당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박현우는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 당신 앞에서 웃고 당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던 모든 감정은 진짜였어. 강지훈의 마음이었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주었을 때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어.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지켜야 할 세상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진실이야, 서연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의 눈에 고인 절박함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배신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을 외로움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사랑한 박현우의 따뜻함이 눈앞에 이 강하고 외로운 남자의 눈빛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랑은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지 그의 이름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에게 물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건가요? 절대. 그는 약속했다.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게.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바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그것은 용서의 말이었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그의 외로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세상은 최강그룹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최민혁과 최유라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언론은 강지훈 회장의 극적인 방역과 함께 그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재벌과 노점상 소녀의 세기의 결혼. 사람들은 서연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처음에 서연은 쏟아지는 관심과 화려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지우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숨기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아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소박함, 따뜻함, 그리고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서연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아우라 희망재단 설립 계획서였다. 이게 뭐예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지우는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단순히 내 아내로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은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잖아. 당신의 따뜻함으로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 당신이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1년 후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병원의 특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서연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교복을 벗고 대학생이 된 아들, 그리고 서로를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딸과 사위가 함께 있었다. 우리 사위 아니 강 회장,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제게 보내주셔서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셔츠 소매로 닦아주는 여전히 몸에 밴 박현우의 다정함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연이 속삭였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꿈이요. 지우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그건 꿈이 아니야. 내 인생을 구원한 현실이었지. 당신이라는 기적. 그들의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가장 순수한 진실을 피워냈다. 돈과 지위가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총재가 가난한 운전기사로 위장해 아내를 찾았는데 이 노점상 아가씨만 동의했다. 그는 즉시 그녀와 결혼했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여정을 따라가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벌과 평범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의 배경이나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서로의 본 모습을 알아보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된 가면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가장 진실된 사랑을 찾게 된 두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겉모습 너머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귀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